라플라스 마녀 뭐 간단하게라도 먼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고. 드릴게요. 예. 이 작품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에요.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 데뷔 30주년 기념작이기도 하고요. 80번째 작품입니다. 작가 그러니까 30주년 데뷔 30주년 기념작 80번째 작품이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그 관심을 끌만한 건데요.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재미있고요. 또 뭐 이 작가에 관련돼서 그 일반편에 2017년 1월에 방송된 일반편에서 뭐 얘기 많이 했는데, 네, 그걸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작가가 막 이런 얘기도 해요. 뭐 한번 썼다가 편집자한테 보냈는데 편집자들은 와 이거 너무 재밌다 그랬는데 전화를 걸어서 아니야 다 그 쓰레기통에 넣어 다시 써야겠어. 뭐 이거를 두세 번을 했다고 하는 정도로 그만큼 공을 많이 들인 거죠. 맞습니다. 데뷔 30주년이라는 게 또 그 무게로 이렇게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재밌는 작품입니다. 예. 라플라스의 마녀 스포일러 버전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 마도카는 엄마와 함께 홋카이도에 있는 외할머니 집을 방문을 합니다. 대학교 병원에서 의사로 있는 아빠도 함께 오기로 했는데 중요한 수술이 있어서 함께 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불어닥친 토네이도로 인해서 눈앞에서 엄마의 죽음을 보게 돼요. 죽지 말라는 마도카의 울부짖음을 뒤로 하고 엄마는 희미한 미소만 남긴 채 눈을 감습니다. 시간이 몇 년 흘러 마도카는 여자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도카의 주변에는 그녀를 지키는 경호원과 비서 겸 운전기사까지 마도카를 감시하는 눈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마도카의 주변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도카는 방문한 쇼핑센터에서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날리면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는데 아이들이 날린 종이비행기가 멀리 날지 못하고 바로 앞에서 떨어져 버리자 마도카가 종이비행기를 주워서 날리는데 신기하게도 아주 멀리 날아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온다든지 마도카가 머리를 손질하기 위해 미용실에 갔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도 곧 그칠 것을 알고 있다든지 하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장소는 완전히 바뀌어서 어느 시골의 온천 여관입니다. 이곳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가 체크인을 합니다. 남편은 60대 중반의 요시로라는 이름이고 아내는 치사토라는 이름의 기껏해야 20대로 보이는 아주 미인인 여자입니다. 아내인 치사토가 이 온천에 꼭 오고 싶다고 해서 함께 왔다는 요시로는 기분이 마냥 좋아 보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요시로 부부는 온천 근처의 폭포에 가본다고 여관을 나서는데 그로부터 30분쯤 후에 아내인 치사토가 여관으로 다시 돌아와서 카메라 배터리를 놓고 와서 가지러 왔다가 다시 남편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15분쯤 후에 다급한 목소리로 이 여관에 전화가 걸려와요. 남편인 요시로가 산길에서 쓰러져서 꼼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119에 전화가 가고 구급차가 오지만 요시로는 죽게 됩니다. 한편 요시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경찰서의 살인사건 담당인 나카오카 형사는 깜짝 놀랍니다. 요시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요. 그 편지는 죽은 요시로의 어머니가 석 달 전에 자신에게 보내온 편지였어요. 편지의 내용은 자신의 아들인 요시로가 유명 영화 감독인데 나이 60이 넘어서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20대 중반의 요염한 여자이고 아무래도 아들의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여자인 것 같다는 이야기였어요.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최근에 아들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여러 개 들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신경을 좀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편지였는데요. 이런 편지를 받은 이상 경찰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카오카 형사가 요시로의 어머니를 석 달 전에 만났었던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요시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나카오카 형사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시로의 사인은 황화수소가스 중독사로 밝혀졌는데요. 온천 같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황화수소는 인간에게 아주 치명적인데 드물게
황화수소 가스 중독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한편 대학에서 지구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아오에 교수에게 경찰에서 전화가 옵니다. 한 온천 마을에서 사람이 황화수소 가스 중독사로 죽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해달라는 것입니다. 황화수소 가스는 대기보다 무거워서 낮은 곳으로 모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해달라는 것이에요. 아오에 교수에게 이런 부탁이 들어온 것은 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아오에 교수가 현장 답사를 가서 조사를 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아오에 교수는 사고 현장으로 답사를 가게 되고 눈이 쌓인 산길 현장을 지역 관계자와 함께 가서 보는 중에 출입 금지 구역인데 들어와 있는 어린 소녀를 보게 됩니다. 이곳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지역 관계자에게 그 소녀는 사고가 혹시 이곳에서 났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물어봅니다. 특이한 소녀라고 생각하는 아오에 교수는 그 소녀를 자신이 묵고 있는 여관에서 다시 보게 되는데 아오에 교수가 여관 직원에게 그 소녀가 왜 여기를 방문했느냐고 묻자 그 소녀가 어느 젊은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의 남자가 이 여관에 묵지 않았었느냐고 물어보았다는 것이에요. 이에 여관 직원이 사진 속의 남자를 2주 연속으로 보았다고 얘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진 속의 의문의 남자와 이 소녀의 정체는 무엇인지 아오에 교수는 궁금하기만 합니다. 아오에 교수는 현장 답사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왔는데 아오에 교수를 나카오카 형사가 찾아옵니다. 나카오카 형사는 아무래도 이번 사건이 죽은 요시로의 아내인 치사토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닐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나카오카 형사는 아오에 교수에게 요시로가 죽은 이유가 타인에 의해서 황화수소 가스 중독사로 위장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아오에 교수는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는 가스를 한 곳으로 모을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타인에 의해서 황화수소 가스 중독사로 꾸몄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일이 전혀 없어 놀고 있는 무명 배우인 나스노에게 어떤 남자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지금 당장 영화의 배역이 나왔으니 현장으로 오라는 것이에요. 이에 기분이 좋아진 나스노는 영화 현장인 눈이 쌓인 산속으로 향합니다. 산속 벤치에 앉아서 영화 관계자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상한 달걀 썩는 냄새가 나더니 나스노는 그곳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대학에서 지구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아오에 교수에게 다시 전화가 옵니다. 무명의 영화 배우가 황화수소 가스 중독으로 죽었는데 현장에 와서 조사해달라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이런 흔치 않은 사건이 일어나자 아오에 교수는 다시 현장으로 가보는데 그곳에서 지난 사건 현장에서 만났던 소녀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까 의아해하는 아오에 교수는 그 소녀가 묵는 여관으로 찾아가 만나자 소녀는 아오에 교수에게 사건 현장이 어디냐고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는 말하지를 않아요. 이에 아오에 교수는 자신을 찾아오면은 사건 현장을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오에 교수는 여러 여관을 다니면서 어떤 소녀가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 속의 남자가 이곳을 오지 않았냐고 물어보고 다니지 않았냐고 묻자 여관 관계자들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 소녀는 어떤 남자의 뒤를 밟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소녀가 아오에 교수가 머무는 여관으로 찾아와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마도카이고 아버지는 의사라는 것이에요. 자신은 어떤 남자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얘기해주지만 왜 그 남자를 찾고 있는지는 말해주지를 않아요. 아오에 교수는 마도카와 함께 나스노가 죽은 현장으로 가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마도카는 현장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다시 대학으로 돌아온 아오에 교수는 두 다른 현장에서 죽은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보는데 그 공통점이 영화와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죽은 두 사람의 프로필을 꼼꼼히 살펴봐요. 그런데 공통점이 전혀 없어 보이는 두 사람과 접점이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관계한 영화의 감독인 아마카스 사이세이라는
영화 감독이었어요. 꽤 유명한 감독이라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살펴보던 중에 아오에 교수는 깜짝 놀라는 정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카스 감독의 가족들이 수년 전에 황화가스 중독으로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 충격으로 아마카스 감독은 영화를 만들지 않은 지 10년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오에 교수는 계속되는 황화가스 중독사와 관련되는 사고들이 여러 사건에서 발견되는 것을 놀라면서 아마카스 감독에 대해서 살펴보던 중 그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7년 전에 개인적인 글을 1년 동안이나 올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아마카스 감독이 블로그에 올린 일기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 이야기는 아주 놀라운 것이었어요. 아마카스 감독의 딸이 황화가스를 이용해 자살을 했는데 하필이면 집에 있던 아내도 황화가스 중독으로 죽게 되었고 아들은 무의식 상태로 빠져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자신은 영화 만드는 일에 빠져서 집안일을 돌보지 못했다고 하며 자책하는 내용으로 글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딸 그리고 아들이 얼마나 자신에게 좋은 가족들이었는지 자신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지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1년간 이어진 블로그의 내용은 자신은 무의식에 빠져있는 아들 겐토 옆에서 겐토의 의식이 깨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켜보고 있으며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특별 치료를 받게 되었고 아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1년 후 마지막에 올린 내용은 슬픈 것이었는데요. 아들인 겐토가 의식이 완전히 깨어났지만 예전의 기억을 되살리지 못해서 아버지인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긴 여행을 떠날 것 같다는 마지막 글을 남기고 블로그가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글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겐토의 뇌수술을 집도한 우하라 젠타로라는 의사가 최근 황화수소 가스 사고로 죽은 사람들의 현장에 나타났던 마도카라는 소녀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었어요. 어쨌든 영화감독 아마사카의 블로그 글을 읽은 아오에 교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도대체 이런 일련의 일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다음과 같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블로그에 기록된 일련의 일들이 최근에 일어난 황화수소 사고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는 점이다. 한번 훑어본 것만으로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곳곳에서 눈에 띄는 키워드는 아오에로서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온천지의 황화수소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두 사람은 모두 영화감독 아마카스 사이세이와 인연이 있다. 그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아내와 딸은 다름 아닌 황화수소에 의해 사망했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아들은 우하라 젠타로라는 천재 의사가 살려냈다. 그리고 그 의사의 딸인 우하라 마도카는 황화수소 사고가 있었던 온천지에서 한 청년을 찾아다니고 있다. 아니 라고 아오레는 머리를 내줬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아무리 키워드들을 이리저리 바꿔가며 배열해봐도 도저히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지지 않는 것이다. 예, 이렇게 이 아오에 교수는 수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지 모르고 있던 참에 황화수소 사고와 관련되어 조사하고 다니고 있는 그 나카오카 형사가 찾아옵니다. 아오에 교수는 나카오카 형사에게 아마카스 감독과 관련된 블로그를 보게 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자리에서 나카오카 형사와 함께 아마카스 감독에 관한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는데 아마카스 감독의 사진을 찾아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아마카스 감독의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기 때문이에요. 가까스로 생각을 해내는데 그 얼굴은 마도카가 어떤 남자의 사진을 들고 온천 여관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닌 사진 속의 남자의 얼굴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에 아오에 교수와 나카오카 형사는 마도카가 찾아다니는 남자가 그 사진 속의 남자가 병원에서 무의식 상태에 빠졌다가 의식을 찾은 아마카스 감독의 아들 겐토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에 이 나카오카 형사가 겐토 군이 뇌수술을 받았던 대학병원에 찾아가서 마도카의 아버지인 우하라 젠타로 박사를 만나서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하지만 젠타로 박사는 자신은 이 모든 사안을 잘 모른다면서 시치미를 떼요.
단지 겐토는 뇌 수술 후 완전히 회복을 했는데 어느 날 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까지만 해줍니다. 자신의 딸인 마도카가 왜 겐토를 찾아다니는지에 대한 것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나카오카 형사 생각에는 아무래도 젠타로 박사는 무언가를 알면서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카오카 형사가 또 한 출판사의 편집장을 만나는데 이 편집자는 비교적 최근에 겐토의 아버지인 아마카스 감독의 책을 출판하려는 기획을 했던 출판사 관계자예요. 그 편집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아주 놀라운 것이었는데요. 아마카스 감독은 자신의 가족들이 겪은 비극적인 일들을 블로그에 올리고 나서 긴 여행을 떠난다고 하고 소식이 끊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출판사에 자신이 긴 여행에서 겪은 일들을 그 스토리를 출판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아주 충격적인 것이었는데요. 아마카스 감독은 여행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비밀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황화수소 가스로 자살한 자신의 딸이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 자신의 죽은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서 태어난 것이라는 사실이었다고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딸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갈등 끝에 자살하였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로 아마카스 감독은 책을 출판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꿔서 이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까지 편집장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나카오카 형사에게 해줍니다. 한편 아오에 교수는 지난번 두 번째 황화수소 가스 사고 현장에서 만났을 때 받았던 마도카의 전화번호를 통해 마도카와 연락이 되어서 볼링장에서 만납니다. 아오에 교수가 마도카에게 이번 사건의 자초지종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도카는 아무런 대답은 하지 않고 볼링장에서 볼링공을 던지는 사람들의 공이 핀에 닿기도 전에 몇 개가 남을지를 정확히 맞추는 장난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오늘 밤에 한 공원으로 나오면 이번 사건의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오에 교수는 그날 밤에 공원에 가서 마도카를 기다리는데 마도카는 아오에 교수 앞에 나타나지 않고 전화로 공원의 어떤 한 장소로 가라고 하면서 정확히 어디에 서 있으라는 지시를 해요. 왜 이런 일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 가는 아오에 교수에게 마도카는 멀리 떨어진 경사면에서 드라이 아이스 연기를 발생시키는데 놀랍게도 드라이 아이스 연기가 언덕을 내려와서 아오에 교수를 감싸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아오에 교수를 놔두고 마도카는 사라져요. 이 현상은 마치 앞에 있었던 황화수소 가스 사고와 같은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실외에서는 황화수소 가스로 인하여 사람이 죽기 힘든 조건이라고 단정했던 아오에 교수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도카의 아버지인 젠타로 박사의 경호원과 비서가 나타나서 아오에 교수에게 지금까지 본 기이한 현상을 잊으라고 말하면서 마도카의 뒤를 쫓는 것도 그만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무언가 비밀스러운 진실이 있는 것 같은데 아오에 교수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며 진실을 이야기해주지 않으면은 나카오카 형사에게 다 말해서 사건을 크게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젠타로 박사 측에서는 그렇다면 따로 시간을 내서 이 사건의 전말을 다 이야기해주겠다고 이야기해요. 한편 나카오카 형사는 아마카스 감독의 아들인 겐토와 죽은 딸인 모에의 친구들을 만나고 다니는데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듣게 되는 증언들이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에요. 겐토와 모에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겐토의 아버지인 아마카스 감독이 블로그에 올린 글들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겐토와 모에는 블로그에 있는 내용처럼 아버지를 존경하거나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신밖에 모르는 아버지를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죽은 모에가 자신이 아버지의 외모를 닮은 것에 대해 크게 비관했다는 이야기도 해줍니다. 모에는 아마카스 감독의 부인이 불륜을 저질러서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 나카오카 형사는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아마카스 감독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됩니다. 한편 아오에 교수는
젠타로 박사가 있는 수리학 연구소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사실들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돼요. 우선 겐토가 황화수소 사고로 이 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의 뇌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겐토가 회복할 당시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겐토가 주사위를 던진 후에 주사위가 멈추기 전에 어떤 숫자가 나올지를 맞추는 영상이었어요.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주사위가 서기 전에 정확하게 맞추는 영상을 본 아오에 교수는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지 의아해합니다. 이야기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년 전 마도카는 외할머니 집에 방문했다가 갑작스러운 토네이도로 어머니를 잃는 슬픈 경험을 하게 돼요. 아빠인 젠타로는 중요한 수술이 있어서 함께 있지 않아서 사고를 당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마도카는 우연히 아빠가 뇌 수술을 집도한 환자였던 겐토를 아빠의 병원에서 만나게 되고 그가 미래의 자연 현상을 예측하는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겐토와 친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도카는 아버지인 젠타로 박사에게 자신도 그런 뇌 수술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엄마가 예측하지 못한 토네이도로 죽은 것에 대한 분함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젠타로 박사는 이런 특이한 현상이 다른 사람도 뇌 수술을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실험해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딸인 마도카도 뇌 수술을 받게 하고 마도카도 겐토와 같은 능력을 갖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연구소에서 다양한 실험에 참여하고 있던 겐토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골 온천에서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연이어서 황화수소 가스 사고로 인하여 두 사람이 죽은 직후에 마도카마저 연구소에서 도망을 갔고 두 사고 현장에 마도카가 겐토의 사진을 들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오에 교수에게 발견이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젠타로 박사가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어요. 황화수소 가스 사고는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아마도 겐토가 황화수소 가스의 흐름을 예측하고 일으킨 살인이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죽은 두 사람은 영화와 관계된 사람들인데 아마도 겐토의 아버지인 아마카스 영화 감독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젠타로 박사는 아오에 교수에게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젠타로 박사는 마른 입술을 혀로 적시며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다. 1월 초에 마도카가 돌연 행방을 감췄습니다. 겐토군이 실종된 지로 줄곧 그를 찾으러 가겠다고 조르던 참이었으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사라졌겠지만 우리는 그것 말고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나카오카 형사가 우리를 찾아오고 아오에 교수님에게서 마도카를 만나게 된 경위 등을 듣고 나니까 그제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희미하게나마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죠.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천지에서의 사건은 우리도 겐토군에 의한 범행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황화수소에 집착하는 범행인 걸 보면 예전에 겐토군이 당한 비극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는 교수님도 알고 계시죠? 겐토의 누나가 황화수소 자살을 하는 바람에 어머니까지 함께 사망한 그 사건 말입니까? 그렇지요. 겐토군은 이 연구소에서 계속 연구에 매진했다면 그야말로 빛나는 미래가 보장된 귀한 인재였습니다. 근데 그걸 모두 내팽개치고 살인을 저지를 만큼 누군가를 증오했다면 그리고 황화수소에 그토록 집착을 했다면 그 동기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즉 누나와 어머니를 죽인 자에 대한 복수예요. 그 말은 납덩이처럼 묵직하게 아오에 교수의 가슴속에 털썩 내려앉았다.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그럼 그 누나의 자살은 자살이 아니었습니까? 자살처럼 위장한 타살이었다는 건가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는 겐토군이 살인을 저지를 만한 다른 동기가 없어요. 그게 타살이었다면 분명 겐토군이 복수하려는 것도 이해 못할 일은 아니군요. 아니 하지만 그게... 아오에 교수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생각지도 못한 전개에 미처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었다니. 예, 이렇게 젠타로 박사는 겐토는 자신의 가족이 당한 황화수소 가스 사건이 누나인 모에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한 타살이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겐토가 복수를 하고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그렇다면 누가 이런 엄청난 일을 꾸몄는지 궁금하기만 한데 그 배경에는 놀랍게도 겐토의 아버지인 아마카스 감독이 있었어요. 아마카스 감독이 자신의 가족들을 황화가스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마카스 감독이 왜 자신의 가족을 죽였는지에 대한 것들은 나카오카 형사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는데요. 아마카스 감독은 완벽주의자인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비뚤게 나가는 것들을 참지 못하고 다 죽이려는 엄청난 일을 꾸몄고 더욱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겐토의 이야기를 거짓된 이야기로 블로그에 올렸고 여행을 떠난 이후의 이야기들도 다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려고 했던 사이코패스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죽이는데 도움을 준 두 사람이 바로 온천에서 죽은 자와 또 다른 지역에서 죽은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들 겐토가 이 두 사람을 죽이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인 아마카스 감독을 죽이기 위해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어난 많은 사건과 사고의 뒤에는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야기는 다시 겐토의 시점으로 옮겨갑니다. 겐토는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인 아마카스 감독과 허름한 집에서 마주하게 돼요. 이 장소는 아마카스 감독의 마지막 영화에서 사용된 오래된 폐허와 같은 집이었어요. 그곳에서 아마카스 감독은 아들인 겐토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너희를 한꺼번에 죽이려고 했을까? 한마디로 너희에게 실망했기 때문이야. 아마카스라는 인물의 가족으로서는 완전 실패적이었단 말이야.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도 실수였고 태어난 자식들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어. 특히 기막힌 건 모해였지. 나이도 어린 게 임신까지 하고. 그때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 실패작은 새로 만들어야지. 나에게 어울릴 만한 가족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겐토는 고개를 저으며 완전히 미쳤군 이라고 말했다. 예, 드디어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는 아주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갑니다. 아들 겐토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카스는 총을 꺼내서 겐토를 쏘려고 해요.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강풍이 몰아닥쳐서 집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굉장히 폐허 같은 집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엄청난 진동과 굉음이 일어나면서 집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으로 잠시 후에 뛰어드는 두 사람은 마도카와 아오에 교수였어요. 두 사람은 아마카스 감독의 뒤를 밟아서 따라와서 집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겐토가 이 집으로 아마카스를 불러들인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에 강풍으로 인하여 집이 무너져 내릴 것을 겐토는 미리 알고 있었고 이곳에서 아버지인 아마카스와 함께 죽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 사실을 집 밖에서 알고 있었던 마도카가 몰고 온 자동차를 이용해서 최악의 상황을 막았던 것입니다. 결국 겐토는 살아나게 되고 아마카스는 잔해 더미에 하반신이 깔려 있는데 겐토가 다가가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마도카가 말립니다. 겐토는 잔해 더미에 깔려있는 아마카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당신은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중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인지 알려줄게. 대다수의 범용한 인간들은 아무런 진실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져버리고 그런 인간들은 태어나든 태어나지 않았든 이 세상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아까 당신이 그렇게 말했지? 하지만 아니야. 이 세상은 몇 명 천재들이나 당신 같은 미친 인간들로만 움직여지는 게 아니야. 얼핏 보기에 아무 재능도 없고 가치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야말로 중요한 구성 요소야. 인간은 원자야. 하나하나는 범용하고 무자각적으로 살아갈 뿐이라고 해도 그것이 집합체가 됐을 때 극적인 물리법칙을 실현해내는 거라고. 이 세상에 존재의의가 없는 개체 따위는 없어. 단 한 개도. 예, 이런 말을 남기고 이제 현장을 떠나는 겐토를 그 마도카는 붙잡질 않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그 아마카스는 결국 자살을 하고 맙니다. 예, 결국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끝이 맺게 됩니다. 이 라플라스의 마녀 일반편은 뭐 지금부터 2년도 더 전에 해드렸고 이제 스포일러 편을
지난 시간 이번에서 이제 완결 마무리가 된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 끝에 이 중요한 말이 있네요. 이 세상에 존재 의의가 없는 개체는 없다. 예, 얘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정말 그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참 복잡해요, 얘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참 대단한데 참 재밌는 게요. 예. 그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 재밌어요. 그러게 말이죠. 하나하나 블로그 일기도 재미있고 네.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는 이야기도 재미있고 그러니까 소설 속에 뭐 또 다른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독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느낄 텐데 예. 이걸 번역하시는 예. 번역가, 역자도 그거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상당히 재미를 느끼면서 하셨다는 거를 역자 맞아요. 후기를 통해서 맞아요. 알게 됐죠. 역자 후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어떤 분이시죠? 그 양윤옥 예, 선생님. 아주 유명한 분이죠. 예. 좀처럼 전모를 드러내지 않는 수수께끼. 경악의 반전으로 독자를 빨아들이는 미스터리 속에 자칫 어렵게만 느껴지는 수학과 물리학, 뇌의학의 세계를 이토록 구체적으로 짜놓은 작가의 필력에는 역시 경탄할 수밖에 없다. 완도쿠에는 옛 수학자 라플라스의 주장과 그 이후에 등장한 학설들, 세계 7대 난제 등에 부쩍 관심을 갖고 저절로 인터넷을 마주하고 검색에 나섰다. 그야말로 과학과 미스터리의 절묘한 융합의 세계다. 분명 책을 덮고 난 뒤에는 이곳에서 얻은 우주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여태껏 써본 적이 없는 두뇌를 풀 가동하는 경이로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예, 참 잘 쓰셨습니다. 이게 지금 그 책에 520쪽의 역자 후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500페이지짜리 소설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네. 이게 라플라스의 마녀인데 네. 사실 일반 편에서 설명했는데 짧게만 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죠. 라플라스가 수학자 이름이죠. 예, 1749년생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분인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주의 물리 법칙을 안다면 과거와 현재를 해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다고 아주 주장한 그 과학자인데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그 라플라스의 마녀 작품에서도 라플라스의 이론이 현실에서 구현된 아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인공들로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네. 재미있는 그 소설을 썼죠. 네. 근데 이 양윤옥 선생님도 필력이 대단하신데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역자 후기 좋기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네. 교수님 또 팬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프로그램 나오시면 좋은데. 근데 이 라플라스의 마녀가 최근에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영어로 만들어졌죠, 일본에서?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2018년 5월 4일에 개봉했고요. 그 일본에서 4주 동안 흥행 10위에 머물면서 아주 꽤나 인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개봉 예정이 있었는데 개봉을 하지 않고 뭐 IPTV 같은 것으로 이제 넘어갔는데요. 아, 그랬나요? 제가 영화를 봤는데 네. 아주 무난하게 원작을 따라가서 잘 만들었고요. 그 배우들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네. 그 아라시라고 그 유명한 그룹이 있다 그랬죠. 아이돌 그룹인데 물론 나이는 지금 이제 많아졌습니다. 82년생인 그 사쿠라이 쇼가 그 아오의 교수 역으로 나와요. 근데 이 사쿠라이 쇼는 그 아주 똑똑해요. 그 뭐 게이오 대학 경제학부에 입학을 했고 또 뭐 하여튼 그 재원이기도 했는데 그 아오의 교수 역으로 나오고요. 사쿠라이 쇼가 그 아라시 멤버 중에 그 니노미야 카즈나리가 히가시노 게이고 영화 2편에 출연을 맞아요. 했고요. 예. 플래티나 데이터 그리고 뭐 유성의 인연. 그 플래티나 데이터는 이제 미등록자로 새로 출간이 됐는데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언급할 그 배우는 그 마도카 역의 그 배우를 좀 언급을 하고 싶어요. 그 네. 히로세 스즈라는 배우입니다. 스즈? 예, 히로세 스즈. 네. 아주 일본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배우 중에 한 명이에요. 98년생이고요. 8년생. 예, 어린 나이에 그 모델로 데뷔했고요. 네. 특히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에 많이 출연했어요. 오. 2015년에 바닷마을 다이어리 이게 그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로 유명해졌고요. 네. 2017년에는 세 번째 살인 이게 이제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했고 여기에 다 출연을 했고요. 히로세 스즈가 그 이 세 번째 살인으로 그 히로세 스즈가 2018년 일본 아카데미 최우수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고요. 네. 그리고 이 참고로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 영화 중에 그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 여러 번 저희 방송에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 후쿠야마 마사하루가 그 뒤바뀐 아들의 아버지로 나와서 아주 그 눈물 쏙 빼는 영화로 나왔었다는 거 소개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 어느 가족, 만비키 가족 이거는 칸 영화제에서 2018년에 황금 종려상 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걸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어디 IPTV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것 있군요. 같아요. 예. 네, 라플라스의 마녀. 이게 책으로 읽는 그 감동이 잘 영상으로 그때 아무리 영상으로 잘 만들어도 제가 보니까 원작 이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책의 재미를 도저히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작품만 그런 게 아니라 또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정설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다. 예. 라플라스의 마녀 스포일러 버전으로 두 편을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마력의 태동. 사실 이 스포일러 편 라플라스의 마녀 스포일러 편 한 이유가 그 마력의 태동하기 위해서였으니까요. 그렇습니다.